당화혈색소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혈당이 한순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올라간 것은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올라갑니다. 당뇨병 진단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당화혈색소 낮추려면 당화혈색소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적혈구 안에 혈색소와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영해주는 지표입니다. 일반 혈당 수치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공복이나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처럼 짧은 시간 동안 혈당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혈당의 전반적인 경향을 평균 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혈당이 낮은 시간도 있고 갑자기 치솟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패턴이 반영되어 3개월간의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한순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높은 혈당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올라갑니다. 또한 혈당 측정기는 매번 측정하기가 번거롭거나 들쭉날쭉한 수치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그런 일시적인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고 한순간의 혈당 수치와는 달리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최근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오랜 시간 고혈당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만큼 혈관이나 세포나 신경 이런 기관들의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화혈색 수치가 5.6% 이하면 정상 범위로 판단합니다.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부터는 고혈당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화혈색소가 8%가 넘는다면 평균 혈당이 180 이상이라는 뜻이고 이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가 9% 넘는다면 그때는 그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 같은 곳에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당화혈색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혈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 순간혈당보다 오히려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혈당은 멀쩡한데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공복혈당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정상이면 혈당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복혈당은 그리 높지 않은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올라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전체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고 이게 당화혈색소 수치에 반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후 혈당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후 고혈당 상태가 자주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 혈당은 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말은 실제로는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혈당이 높은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는 이런 패턴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당화혈색소를 꼭 함께 봐야 현재 혈당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당화혈색소 낮추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혈당 블로킹이 필요합니다. 혈당 블로킹 4가지 방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꿔주세요.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거꾸로 먹는 식사법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수면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야식 충동도 강해집니다. 특히 잠들고 처음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이 중요하니까 수면 위생 챙기는 거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조절 잘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짧은 명상이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길게 할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30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씩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잘 조절됩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 기본 조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마그네슘, 비타민 B, 바나바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자신의 혈당 상태에 맞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조합하면 당화혈색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하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당뇨가 완전히 역행했단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끼 탄수화물을 120g씩 먹던 사람의 식후 최고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 해볼게요. 이걸 인지한 다음 바로 잡고자 한 번 먹을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60g으로 줄였더니 식후 최고 혈당이 16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몸이 60g의 탄수화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3달간 꾸준히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당연히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좀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처럼 120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다시 2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당화혈색소 다시 올라갑니다. 혈당과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잠깐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수치 좋아졌다고 방심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뇨 진짜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뇨 있으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혈당 문제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형 당뇨병을 좀 생각을 해보면 2형 당뇨병은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문제로 올 수가 있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야, 너 단 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너 당뇨병 걸려, 단 거 좀 그만 먹어 하셨을 때 그게 바로 2형 당뇨병이 걸리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걸리는 걸까? 자, 일단 단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단 게 당이죠, 당. 얘가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소화기 거쳐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에 당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혈당이에요. 혈당. 네? 혈관에 들어간 당.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자, 이 혈당이 올라가면 문제가 좀 생겨요. 이 혈당이라는 게 사실은 혈관 안에 오랫동안 계속 머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염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에다가 설탕을 주입해서 막 돌아다니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죠? 얘가 계속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로 쓰긴 써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빨리 써버려야지.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뭐냐면은 그 혈관 안에 당이 돌아다니잖아요. 걔가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다리가 썩는다 그러죠. 당뇨병 걸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눈이 먼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당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생기는 게 당뇨병. 근데 왜 또 당뇨냐? 그게 뭐냐면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관 안에 당이 많아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걔가 걸러져서 소변이 되는데, 소변이 걸러져서 나와도 거기에 당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변이라는 게 이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건데, 그 혈액 안에 있던 당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얘가 당뇨, 오줌이 나왔는데 달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줌을 싸면은 거기에 개미들이 와서 먹든지 하겠죠.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걸리는 게 별게 아닙니다.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면 혈당이 계속 올라서 그렇게 문제가 돼서 되는 건데, 여기 한 가지 기전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혈당이 올랐을 때 얘를 혈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호르몬이죠. 자, 이 인슐린이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택배 기사님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혈관에서 혈당을 쏙쏙 뽑아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십니다. 에너지로 쓰라고. 그래서 원래 인슐린 기사님이 전달을 다 해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혈당이요, 정말 많이 높아지면은 이 인슐린 기사님이 어이쿠 뭐야, 전달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네? 이러면서 이 인슐린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혈당이 수천만 개 나오면 인슐린 기사님도 수천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받는 세포 쪽에서 인슐린 그 기사님들이,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전달하려고 그러면 빨리 받으세요 이러면서 수천만 명이 와서 벨 누르고 이러면 그냥 문을 안 열어줘 버려요. 너무 많이 오네?
뭐야 이거 안 받아야겠는데 뭐야 이상해 이러면서 그냥 안 받아버려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에 저항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기사님들이 수천만 명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냥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서는 분명 인슐린 기사님들 보냈는데 안 받네? 뭐야? 내가 뭐 안 보냈었나? 아니면 뭐가 뭐 중간에 이분들이 뭐 딴 데로 샜나? 그래? 그러면은 뭐 인슐린 기사님 더 보내지 뭐? 이러면서 더 보내버립니다. 많이 와서 저항성이 생겼는데 더 보내요. 저항성이 더 생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있어도 반응을 안 해버립니다.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당이 전달이 안 되고 혈관에 계속 남아있겠죠.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진짜 원인이에요. 하도 단 거만 많이 먹어서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기능이 그냥 다 고장나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식욕이 좀 특정한 식욕이에요. 왜냐하면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이 가장 큰 거는 역시 단 것입니다. 단 것에 대한 갈망.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단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아시는데 정말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단 게 꼭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맛이라는 게 다른 거에도 많아요. 밥을 씹다 보면 약간 달죠. 빵, 면, 걔네도 단맛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에이, 무슨 말이야, 거기 무슨 단맛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육볶음에도 단맛이 있습니다. 제육볶음에도 설탕 엄청 넣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음식에 단맛이 있고 이런 특히 단맛이 자꾸 땡기게 되는데 이 단맛이 자꾸 땡기는 게 알고 보면은 우리 심리에서 좀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맛이랑 심리 상태랑 연관을 짓는 연구들이 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단맛을 갈구하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좀 인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적인 부분을요 좀 이게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어떤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먹는 걸로 풀려는 습관을 자꾸 끊어내고 그 시간에 오히려 딴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먹는 거 말고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더 좋은 거 운동도 있겠죠. 취미 생활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딴 걸 해줘서 그 스트레스를 딴 걸로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 아닌데 나 그냥 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냥 당 떨어져서 그래서 먹는 건데,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당을 측정을 해보면 실제 저혈당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정말 뭐 5% 이하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당뇨병인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당뇨병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당 떨어졌다 느끼는 분들은 실제 당이 떨어졌을 리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당이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면 그거야말로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당뇨병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저혈당이 됐을 리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왜 하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냐? 제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단 거 땡기시죠? 그때 당 떨어져서 저기 모여가지고 단 거 드셨죠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뭐 점쟁이냐고 막 놀라세요. 놀라실 거 없으세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 하필 3시에 5시냐?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시점이기도 하고 그때쯤에 약간 실제로 당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혈당은 절대 아니지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쯤이 퇴근하기 전이거든요. 퇴근이 가까워지곤 있어서 피로도는 최대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막판에 버티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약간 쉴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이걸 딴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다 같이 산책을 했다거나, 물론 뭐 일하는 도중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아요. 특히 제 책 이 감량혁명에도 뭐 그런 부분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것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내가 먹다가 멈추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관적 식사를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직관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게 없어요. 제일 쉬운 직관적 식사,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자면 밥을 먹다가 중간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굉장히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중력 때문에 위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때 좀 더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직관적 식사는 사실은 뭐냐면은 직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식욕 조절을 해주시면은 그냥 억지로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감량혁명에서 말하다시피 좀 무노력으로 내가 굳이 의지를 꼭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잘 모르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까먹으셔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앉아서 먹을 땐 몰랐는데 일어났더니 갑자기 배가 뭐야 이렇게 나 배불렀었어? 이런 경우 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느껴보셨을 거라 그 감각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부르기 전에 멈췄어야 되거든요. 일어나 보면 내가 배부른지 아닌지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배부름 찾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혈당이 이상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당뇨 걱정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는 뭐 너무 많이 배가지고 거의 뭐 이제 다이어트 환자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70-80% 환자분들이 당에 문제를 달고 오세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윗대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게 다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부를 똑같은 걸 내용을 줘도 분명히 어떤 친구는 솔직히 점수 더 잘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다 인정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줘도 공부 더 잘하는 애들 성적 잘 나오는 애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음식 먹어도 살 더 찌는 사람 나오고요. 똑같은 양의 당, 설탕을 먹어도 그게 더 분해가 안 되고 몸에서 해소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인종적인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췌장 사이즈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작다고 이제 하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실제 당 분해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제 식단이나 뭐 음식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사실. 정말 별게 없습니다. 제가 딱 4글자로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이거 4글자 외우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책에도 맨 처음 챕터에 나와 있는데 당, 고, 탄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실지 모르겠네요. 당, 탄. 당질을 적게 먹고 고급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당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설탕입니다. 설탕.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막 설탕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딱 아시는 거.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중에서도 뭐 초코빵. 이런 설탕 들어간 애들을 많이 줄이시던지 거의 안 먹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먹는 건 아니고 줄여서는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훨씬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였어요. 그걸 줄이고 나서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설탕은 일단 줄이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간단한데 고급 탄수화물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당뇨라고 하거나 혈당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 절대 금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도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근데 먹으라고 하는 게 좀 내용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백미밥보다는 뭐 현미나 잡곡을 드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걔네가 고급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로 먹어야 되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애를 먹어야 되고요.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 탄수화물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을 저는 고급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식이섬유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냐? 식이섬유는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뼈예요. 뼈. 우리 동물 뼈 있죠? 삼계탕 드시면 뼈 나오죠. 식물 드시면 뼈 있었나요? 지금 여기 콩나물 드시고 뼈 발견하신 분 없죠? 근데 콩나물 먹고 이게 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끼죠, 이렇게. 그래서 빼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좀 투명 같은 거, 걔네가 섬유질이에요. 걔네가 식물에 있어서는 뼈입니다. 그 형태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굳이 뼈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뼈를 먹어서 소화되신 분 있나요? 소화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섬유질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왜 먹냐?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징 때문에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당질이나 설탕이 빨리 분해가 안 되게 도와줍니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설탕들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애들이 소화가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느리게 흡수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느리게 완만하게 오르겠죠. 근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에서 또 문제가 뭐죠? 혈당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식이섬유 많은 거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질 않습니다. 굉장히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몸에서 다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고급 탄수화물, 아무 탄수화물이나 드시지 마시고, 또 탄수화물이라면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저당 고탄, 저당은 잘 하시고요, 알고 계시니까 고급 탄수화물 드시고, 그리고 첨가당, 그런 설탕 들어간 거 정말 드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술은 설탕도 아니고 뭐 그런데 당뇨나 이런 데는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많이. 얘는 어떤 혈당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대사를 다 망가뜨려서 그냥 되는 게 없어져요, 몸에서. 한마디로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는데 이거를 먹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대사가 다 망가져서 어디를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안 좋아요. 나라로 치자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총체적으로 막 난국인 거예요. 뭐 경찰 부패, 뭐 정치인 부패, 뭐 일반 사람들의 뭐 인식 부족, 뭐 교육, 그냥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정말로 드시면 당뇨가 나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제가 또 술을 드시지 말라 그러면, 아유 우리 저기 할아버지는 술 엄청 많이 드셨는데 90세로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당뇨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희들 모두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잘생긴 사람이 더 좋다, 나는 예쁜 사람이 더 좋다, 맞다 아니다? 솔직히 맞으시잖아요. 제가 만약 조금 더 잘생겼으면 제가 아마 구독자 지금쯤 200만은 찍었을 겁니다. 지금 20만인데 10배 됐을 거예요. 네. 제 후배인 친구가 굉장히 잘생긴 친구 이제 있는데 순식간에 10만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엄청 오래 해서 20만인데 역시 잘생긴 게 최고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잘생겨도 안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못생겨도 잘 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리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특별하고 그 사람이 특이한 거지 절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서 멀쩡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술에 유독 강하고 정말 특이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못생겼더라도 정말 자기만의 어떤 재능이 있고 정말 뛰어나서 구독자 많이 늘리고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죠. 근데 솔직히 잘생긴 게 유리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술은요, 일단은 당뇨나 이런 데 안 좋은 게 분명히 맞아요. 대부분은 사람 통용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특수하게 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별로 이 나쁜 거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무노력 다이어트, 노력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지, 노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요거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하는 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라, 다 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단 죽을 만큼 운동해라,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정말로 죽을 만큼 운동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아니면 그 빠진 게 유지가 정말 잘 되셨나요? 죽을 만큼 운동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분 운동하면 1kg 빠질 게 60분 운동하면 2kg 빠진다고 단순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칼로리가 그만큼 소모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드자 부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막 10km 걸어가서 물 키러 오고, 저희는 그냥 슈퍼 가면 고기 사오죠. 이분들은 고기 사려면 잡아야 됩니다. 쫓아가서 활 쏴서 잡아가지고 와서 직접 가죽 벗기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고 구워 먹어요. 훨씬 힘들겠죠. 원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칼로리 소모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처럼 그냥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 지금 누르고 계시고 핸드폰을 유튜브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하드자족의 하루 칼로리 소비량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10배? 20배?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제한된 1일 에너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요 적은 칼로리로 쓰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쓸 때 몸에서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애들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서 칼로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간, 폐 이런 장기들 실제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에너지도 덜 쓰고 사이즈가 줄어버려요. 남자분들요 고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무섭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 정말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이 어떤 성기능 이런 거 떨어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겪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또 있죠. 여성분들도 많이 겪는 건데, 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 자 살도 빠지는데 어디? 모발 다이어트, 탈모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겪으시죠? 이거 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생존할 때 필요 없잖아요. 쓸모 없으니까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다른 거 필요 없는 데서 대사를 줄여버립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딴 데서 대사가 줄어서 이 균형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한다고 꼭 죽을 만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든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한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그러면 정말 조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굶든지 거의 먹으면 이렇게 밥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만 드시고 마는데, 그렇게 드시면 초반에 살이 빠지긴 빠져요. 자, 근데 우리 생각에 평상시에 3000칼로리 먹던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2000칼로리면 이게 1000칼로리 남는 만큼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아. 자, 2000칼로리를 기초 대사량으로 쓰니까 3000이 아닌 3분의 1을 줄여서 난 1000칼로리만 먹어버리겠어. 그럼 1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 기초 대사량으로 빠지니까 마이너스 1000칼로리, 마이너스 1000칼로리만큼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원래 2000칼로리였으면 먹는 거 적게 들어온 만큼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려요. 자동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대사를요 줄여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 줄어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먹는 게 들어오는 게 줄어들면은 쓰는 것도 줄여버립니다. 적게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굶다 보면 안 빠지고 정체기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조금 먹었는데 살이 확 찌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평소 월급 500만 원 받을 때, 그럴 때는 평소 월급 500만 원 받던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고 와규도 먹고 오마카세 드시고 택시 타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500 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익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200으로 줄었어, 월급이. 택시 타실 수 있나요? 택시 못 타죠? 월세 내고 가는데 급급해가지고 돈을 못 쓰시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안 써버립니다. 쓰던 것도 줄여버려요. 다 안 써버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라는 게 생각보다 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네이처지라는 정말 유명한 학술 저널에 진짜 3, 40명의 정말 유명한 하버드 내 의대, 듀크 내 의대, 어디 국가의 보건복지부 담당자 유명한 분들이 3, 40명이 모여가지고 선언문이라고 하면서 냈어요. 이거는 꼭 봐라. 진짜 유명한 학술 잡지거든요. 거기에 그런 분들이 3, 40명이 모여서 냈는데 내용이 뭐냐? 그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단순하게 의지력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수많은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한다. 담즙산 분비, 췌장 크기, 우리 신경 전달, 호르몬, 인슐린, 그렐린, 렙틴, 수많은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걔네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좀 정해진 부분이,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 잘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똑같이 일해도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처럼 얼굴이 태어날 수도 있고, 저도 박보검 씨처럼 태어나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얼굴이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잘생기고 싶었을 텐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얼굴이 타고난 게 다르듯이 소화기관 타고난 거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안에도 얼마나 다를까요, 도대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안에 수많은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담즙산, 췌장 크기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호르몬들 수천만 개, 걔네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의지력으로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뭐 본인의 신경 전달 1.5배 의지력으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담즙산 하면서 하면 담즙산이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뭘로 바꿔야 되냐?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잘 빠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의지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중에 렙틴, 그렐린 같은 호르몬. 렙틴은 날씬 호르몬, 그렐린은 뚱보 호르몬이거든요. 얘네는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렙틴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빠지고 그렐린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찌기 때문에 그래서 날씬 호르몬, 뚱보 호르몬 부르는데 얘네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얘네 뭘로 하셔야 되냐면요. 얘네 1순위는요.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하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다이어트 하시면서 잠 잘 주무셨나요?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 많아요. 다 쌓입니다. 다 쌓이면 커져요. 뭐야 티끌 모아서 티끌이지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됩니다. 여러분 카드도 월말에 카드 딱 보시면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많이 나와요.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야 250만 원? 그거 보시면은 내가 쓴 게 아닌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어디서 내 거 카드 해킹 당했나? 해킹 당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2만 원씩 썼는데 3만 원씩 썼는데 쌓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이어트에서도 이렇게 작은 요소가 쌓여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작은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이 빠지게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거든요.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무노력으로 시스템 만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이거 여러분 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독 다이어트에서만 자꾸 의지력 타령을 많이 하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만약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야. 막 출근했는데 뭐 돌아가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담당자도 없어. 부서도 없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이랬다가 막 우왕좌왕하고 자 그런 회사에서 매출 올리라고 여러분한테 노력을 해서 의지로 매출을 늘리셔야지 막 이러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잖아요. 내가 이런 데서 일을 왜 해? 매출 어떻게 올라가요? 시스템이 없는데 심지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없어. 막 종업원들이 어디 일할지도 모르고 막 요리하다가 막 서빙하다가 막 엉망진창이야. 막 나누어져 있지도 않아. 막 결제 누가 하는 거면 막 카드 포스기에 꽂혀있지도 않고 막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매출 올리라고 하면은 못 올리죠. 다이어트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스템도 안 갖춰주고 노력, 의지만으로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잠깐 빠질 수는 있죠.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잠깐 빠질 수 있는데 돌아오시잖아요. 왜? 노력만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간 쓰러지니까. 그래서 노력은 처음에 이 시스템 갖추는 거, 공부하는 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에 살짝만 쓰시고 그 뒤에 그 시스템 갖추는 거에만 살짝만 써주시고 그 뒤에는 무노력으로 하시라는 게 바로 제 무노력 다이어트의 내용입니다. 약이나 운동 없이도 무노력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분명히 가능합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무노력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게 운동으로는요 여러분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운동은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없애주는 게 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기 극복하는데 운동 도움되고요. 요요 방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살이 잘 안 빠지니까 지방 분해도 건강해야 잘 되니까 건강하지 않을 요소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근손실을 또 방지해줍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살 축축 처지죠. 뭐 여러분 걱정하시는 대사량 줄어드는 문제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운동이 다 없애줘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이 마이너스를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 돈을 모으시는데 계속 돈 빠져나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200씩 계속 나가 어딘가에서. 그거 막지 않고 돈을 잘 모으실 수 있을까요? 뭐 물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버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꼭 잘 될지. 저 같으면은 이 마이너스 되는 거 막고 돈 적당히 벌면서 좀 모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뭐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도 운동 너무 힘들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인데 무노력 다이어트 하시면 사실 약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노력 다이어트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의학적인 이 간섭이 꼭 필요한 분들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뭐 첫 번째는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살이 찌는 병이 있거나 뭐 그 병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살이 찌거나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제가 좀 살찌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 약 중에는 자기 전에 먹게 만든 애들이 또 있어요. 이거 불면증 약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병 중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거 살찌는 것들. 그러면은 뭔가 다이어트 관련된 약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질병 치료도 하고 이렇게 좀 의학적 간섭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대사가 망가집니다. 그럼 그 대사를 사실 원래로 돌려야 되는 의학적 간섭이 좀 필요하세요. 이런 분들 좀 약을 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다이어트 약을 하도 많이 먹어봤는데 갈수록 살이 안 빠지네 하셨던 분들, 이거 이미 약으로 인해서 좀 약간 내성이나 좀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요. 이건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약은 약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도 약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몸의 좀 이상 상태를 해소해 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문해력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어떤 그런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노인의 당뇨는 젊은이의 당뇨와는 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체격도 좋으시고 소화력도 좋으시고 뭘 잘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가공식품 많이 드신다든지 인스턴트, 또 음료수를 많이 드세요. 또 술, 그리고 액상 과당, 뭐 밀가루 음식, 그리고 과식 많이 드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 원인입니다. 즉 원인을 내 안이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인의 이제 당뇨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 65세 이상 당뇨인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체격이 없으세요.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소화력도 없으시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드시는 음식에서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분의 신체 조건에서 이미 당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폐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수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췌장이 굉장히 지쳐서 노화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제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탄수화물 물질, 정제당, 또 과식을 제한하고 소식을 이제 하도록 하고, 또 채식 위주의 식단,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은 이런 식단을 제한을 하면 오히려 이제 영양 소실이 일어나서 근육이 더 빠져나가고 또 더 기운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영양을 전략적으로 잘 드리고 근육을 좀 더 늘리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분들의 식단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당뇨 식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음식은 제가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약처럼, 주식은 아니고요, 약처럼 매일 드실 수 있는 음식, 약,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죽염입니다. 죽염은 당뇨는 당 중독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몸의 혈액 속의 당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 소중한 당을 소변으로 빼낸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독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독 상황을 해결할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일단 당을 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소금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소금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요즘 많은 이제 유해성들, 예를 들어서 바다 오염물질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소금은 부종이 생긴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환자분들도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죽염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실 수 있는 음식약은 바로 초콩이에요. 식초콩이죠. 콩과 식초가 만난 건데, 콩을 식초에 절여서 만드는 게 바로 초콩이어서 초콩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콩은 당뇨를 위해 태어났다 할 정도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지 않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식재료이고, 또 근육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이 콩을 뭐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밥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두부로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식초와 만났을 때 이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를 내는데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콩을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주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식 메뉴,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주식 메뉴를 한 3가지 정도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3가지만으로 계속 드시면 좀 지루하긴 하시겠지만 이 레시피와 메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요런 것들도 내가 당뇨 환자지만 먹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더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밀푀유 나베라는 메뉴예요. 밀푀유 나베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자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추랑 깻잎, 그다음에 차돌박이 이렇게 채소류와 육류를 켜켜이 해서 냄비에 이렇게 둘러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넣으셔서 소금간, 후추간만 해서 이제 전골 형태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설탕이라든지 정제당분의 양념도 필요 없고 또 채소와 또 육류의 비율이 적절하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국물 자체가 좋은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양식 달걀찜이라고 하는 프리타타라는 음식이에요. 이름이 너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별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달걀찜 하면은 달걀만 풀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찬의 하나로 보시는데 요거는 그냥 그 자체가 메인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달걀을 이제 풀어놓고 시금치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뭐 연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재료들을 이제 먼저 냄비에 넣으시고 달걀물을 부어서 달걀찜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양도 좀 꽤 되죠. 이거 자체가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고요. 따로 반찬이라고 밥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한 끼 식사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달걀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또 단백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여기에 간은 그냥 소금, 후추 정도만 해주시면 되니까 한 끼 식사 메뉴로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는 시래기 황태 된장찜입니다. 이 재료 자체에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까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래기를 좀 밑에 깔으시고 황태를 불려서 올려 놓으시고 된장하고 뭐 소금, 후추, 대파 정도 어슷하게 썰어서 그냥 물만 넣고 끓이시면 돼요. 이 황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시래기 같은 거는 또 혈액을 또 맑게 해주고 또 피도 잘 만들어주고 또 혈당을 또 고르게 안정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잖아요. 여기에 된장만 간을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뭐 혈당 걱정 없이 이거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관리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요. 저도 지금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사 메뉴와 그다음에 주경과 초콩 가지고도 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뇨 환자에게 과일 섭취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냐, 또 얼만큼이냐, 또 어떤 당뇨 환자냐, 또 어떻게 과일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현재 이제 고혈당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당뇨 발이라고 해서 발이 이제 썩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눈의 합병증, 망막 질환까지 왔거나 이런 분들은 과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과일도. 그러나 이제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 현재 당뇨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너무 과일이 먹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당도가 높지 않은 베리류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한 주먹, 10알 정도, 이 정도 드시는 거. 과일 중에서 이제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과일들 정도만 좀 드시면 좋고, 또 아니면은 사과를 드실 때는 이제 껍질째 이렇게 해서 한 반절 정도 드시는 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일들을 조금이라도 드실 때는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 함량이 있는 견과류나 아니면 우리 검은 콩 이렇게 볶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콩류, 아까 소개했던 초콩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 드시면 혈당이 잘 안 오르는 그러한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고, 반대로 과일을 식사 대신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말린 과일을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과일의 식이섬유를 빼낸
착즙 상태 주스로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아닌 분들도 가급적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암세포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많은 분들이 유전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세포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환경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세포 주변의 세포 환경은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암을 발생시키는 물로 세포 주변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정상세포를 만들어주는 좋은 물로 이 세포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암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물 마시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 물의 세포 간질에게 물의 어떤 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물 자체를 너무 안 드세요. 그래서 그냥 쫙 말라버린 환경 이 또한 암세포에겐 굉장히 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물로 제대로 드셔야지만 이제 현재 암인 분들에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인체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체액과 유사한 염도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물을 드셔야지만 이제 체액이 채워지면서 세포 간질액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책에도 소개해드리는 이제 항암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예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좋은 재료도 물김치로 만들어 드실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물이 인체에 또 세포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또 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드시도록 만들어진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인데요. 이 링거 물김치는 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소개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종 채소들을 이제 결국에는 물김치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물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이 채소의 유효 성분이 물 속에 녹아져 들어가면서 굉장히 유효 성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유익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채소를 분해 흡수를 하면서 더 우리 인체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물김치를 드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인체의 어떤 친화적인 그러한 염분과 미네랄이 이제 들어있는 체액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물김치 국물 속에 잘 스며들면서 좀 더 흡수하기 쉬운 상태,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링거 물김치로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의 환경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기존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될 수 있게 이렇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시피만으로도 많은 암 환자분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러한 물김치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책을 구입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건강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또 양배추라든지 이렇게 항암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재료들을 꼭 물김치를 해서 섭취를 해 보시면 좀 더 치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푸드닥터가 굉장히 이제 검정 음식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조류인데요. 이 검정 음식 해조류 보면 이제 대부분 파랗다면 굉장히 검잖아요. 이 검은색은 우리 음양오행에서도 수, 물을 의미하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물 마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검정 음식에서는 이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을 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유익하고 또 하나는 이 해조류들, 미역, 파래, 김, 뭐 톳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모든 암 환자들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식재료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검은색이 아니에요. 초록색이 아주 중첩이 되고 누적이 돼서 만들어진
검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바닷물도 원래는 파랗지만 아주 깊은 바닷물을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정 음식의 핵심은 초록인 거죠. 즉 엽록소라는 겁니다. 해조류들은 바다 밑 깊숙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저장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엽록소들이 더 많이, 햇빛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엽록소들이 더 많이 생겨져서 검정색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해조류들의 엽록소들은요, 혈액에 누적된 독소들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체액이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화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조혈, 그러니까 피를 잘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상세포가 분열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점막세포를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엽록소가 풍부한 해조류들은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고 또 암세포 사멸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항암 대표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
아쿠아마린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죽염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